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그 본가 오랜만에 가서 저랑 저희 어머니랑 와이프랑 셋이 고스톱을 쳤는데 이제 처음으로 명절 때 처음으로 제 와이프가 돈 3천 원을 땄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되게 행복해 해가지고 좀 기뻤습니다. 우선 잠시만요. 이거 넘기는 거가 우선 이번에도 8회차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요. 그리고 클리닉 이번에 금요일 날 이렇게 잡아놓고 있고, 그리고 또 주말에 혹시 클리닉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험 키워드부터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이번 시험의 제일 큰 특징은 주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이 없었던 적이 몇 번 있긴 있어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이제 고3 내신 같은 경우도 그 주관식이 없었는데 이번에 1학년이 어떤 이유에선지 지금 객관식 사신문항만 출제하셨고요. 기말고사도 동일하게 출제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관식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좀 암기적인 부담은 아주 살짝 줄어드는 건 맞아요. 특히 뭐 영작 같은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건 아이들 입장에선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자, 객관식만 나온다는 건 제가 보는 관점에선 이거예요. 상위권끼리의 변수가 되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상위권 친구들도 시험 때마다 한두 개 좀 실수를 주관식에서 해버리면 거기서 등급이 갈렸는데 그런 변수가 조금 줄어들고요. 그리고 중위권 친구들이 항상 뭐 주관식 부분에서 어려웠던 친구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가져가면서 중위권 점수가 조금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가 줄어들수록 뭐가 중요하냐? 어려운 문제 하나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맞아야 될 문제 실수 안 하는 게 등급에선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2학기 시험은 실수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식만 나오다 보니 변형 문제를 열심히 많이 푸는 친구들이 이거는 뭐 등급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저는 단어장 문항 이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이 앞에 1학기 때부터도 단어장 비중이 적진 않았어요. 단어장 범위도 많았고요. 근데 이번에 범위가 또 역대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앞에 QR코드가 있는데 거기 이제 찍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분석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이번에 단어장 표제어가 721개였고요. 예문만 하면 한 예문 900개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문 900개에 유의어 나오고 파생어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정말 하위권 친구들한테는 단어장 포기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문항 중에 10문항으로 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이거든요. 이거를 아예 버리는 순간 어느 정도 등급은 어때요? 조금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상위권에서는 오히려 객관식으로만 나오면서 단어장 문항이 되게 중요해졌다. 이 부분의 공부의 디테일 그리고 시간 투자가 좀 등급을 가르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을 저는 이름을 붙이면 감히 약간 예상하건데 이 시험이 정말 하나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게 한대부고 영어 내신의 뉴 노말이 될 수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한대부고 시험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장 유명한 건 뭐예요? 시험 범위는 자부심 느낄만 하죠. 시험 범위는 전국구입니다. 대신 문제 자체는 명쾌한 게 되게 많았어요. 본문 제대로 외워져 있고 본문 숙지해놨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게 싹 바뀌었어요. 저도 한대부고를 2018년부터 했지만 이번 시험만큼 본문이 변형이 적극적으로 되고 새로운 유형이 출제된 거 이번이 최초입니다. 저도 보면서 뭐 문제의 난이도를 떠나서 이게 정말 같은 한대부고 시험이 맞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문제, 내용 문제, 어법 문제, 지층 추론 문제를 합쳐서 객관식 한 문제로 만드신다거나 두 지문을 합쳐서 어법과 내용 문제를 만드신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더 재밌는 거 보통 지문의 일부를 바꾸시긴 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근데 올해 지금 이번 시험에서는요. 지문의 전체 내용을 새로 쓰셨어요. 제 그냥 감히 예상컨대 선생님이 쓰신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챗GPT나 뭐 다른 뭐 제미나이 돌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새롭게 써줘라고 하시고 그걸 검수하셔서 시험에 출제된 것 같은데 어쨌든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걸 사용하셨으니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앞으로도 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대보고 내신할 때 이 시험을 조금 기준으로 좀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세 번째예요.
저는 한대부고 내신하면서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게 한대부고에서 영어 내신은 배신 안 해. 라는 걸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정말 성실한 친구들은 배신 안 당했어요. 근데 점점 더 그게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글을 읽고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이 선지에서 이 어휘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어떤 정답 오답이 다 갈려요.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선지를 못 읽어버리면 틀리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사실 제가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시험 전범위 해설해주고 설명해주고 머릿속에 넣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내신하면서 단어를 추가적으로 이만큼 더 외워 선지를 읽을 수 있는 독해력까지 기를 수 있어. 전 이거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신 때는 지문 공부하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베이스가 좀 약한 친구들한테는 공부를 했는데도 지문 내용 다 아는데 지금 틀리고 앉아있는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좀 기본 실력에 따라서 조금 체감되는 게 많이 달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어휘력 같은 경우도 한대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천차만별인데 내가 중학교 때 단어 많이 안 외워놓은 친구들은 단어장 시험 많았다고 했잖아요. 이미 단어장 10문제 중에 5개 날려먹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미 한 7, 8점 날라가 버리는데 어떻게 등급을 좀 받기가 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을 제가 쭉 총평을 애들 들어보면 상위권 친구들은 15분에서 20분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거 다 리뷰했어요. 독해 못했던 친구들은 선지까지 다 못 읽고 나중에 워법 문제 같은 거 리뷰할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올해 그리고 작년부터 좀 계속 갔던 트렌드긴 한데 기본 실력이 되게 좀 강하게 좌우되는 기본 실력에 따라서 점수대가 좀 좌우되는 시험으로 바뀌고 있고 이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약간 대치 스타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대치 좀 빡센 학교들 시험이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어쨌든 어렵게 낼 테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알아서 맞춰.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아직 그 정도로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점점 더 그런 결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유형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자,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 있는데 보실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나왔던 예문 활용하는 문제들 계속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유의어 문제 그리고 파생어 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이거 진짜 다 내실까라고 했는데 정말 다 내셨고요. 공부했어야지 맞췄었던 부분입니다. 조금 특기할 만한 건 10번 문제였는데요. 재밌는 게 이게 예문 문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 들어가는 단어가 디플로이라는 단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디플로이 보고 바로 고른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유의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는데 그냥 적절한 단어 2번 고르고 넘어서 좀 틀린 상위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장에 함정까지 넣으셨다 보니까 결코 조금 무시할 수 없는 범위다. 상위권에서는 단어장에서 10개 맞았느냐 아니면 뭐 1개 틀렸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요. 제가 어떻게 대비시켰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단어장 자료 다 준비해 줍니다. 정말 하나도 빵꾸 안 내고 다 줬어요. 예문 자료 다 줬고요. 그리고 유의어 파생어 자료 그리고 파생어들 아이들이 어려워해서 파생어만 따로 한번 다 써볼 수 있게 워크북까지 준비했습니다. 근데 자료 주고 공부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매주 시험 이렇게 단어 시험 다 봤어요. 매주 단어 시험.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단어 쫓아온 친구들은 10개 중에 적어도 한 7, 8개는 손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운적인 요소도 없진 않겠지만 단어장은 그래도 중상위권 친구들은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중상위권의 어떤 변별의 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시켜 주셔야 되고요. 조금 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단어 열심히 공부하면 어차피 모고 성적 오르거든요. 학교쌤도 그거 아시고 이렇게 비중 누르신 것 같아요. 한대부고가 항상 사실 정시보다 수시가 강한 학교였잖아요. 근데 정시에서 애들이 영어에서 최저를 못 맞추는 선배들이 막 생기니까 선생님이 약간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장의 비중을 좀 높이셨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그 빈칸에 들어갈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따로 빼놓은 이유는 지문 전체를 다 바꿔 쓰신 거예요. 새 지문이었어요. 근데 막상 그게 문제를 푸는데 전혀 그 지장은 없었고요. 선지 내용만 제대로 읽어도 대입학 문제처럼 어렵지 않게 풀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 독해력이 있었으면 풀 수 있었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왔는데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지문으로 보통 그 문장을 바꿔 쓰신 적은 있어도 글 전체를 바꿔 쓰신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문이 바뀌어도 지문의 메인 아이디어는 바뀌지 않고요. 문장이 담고 있는 아이디어, 문장이 담고 있는 정보나 주장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문장별로 글의 어떤 지문 파악이 제대로 된 친구들, 뭐 직보 자료도 보고 중간 평가도 제대로 한 친구들은 충분히 읽고 판단할 수 있었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중위권, 상위권을 가르는 이런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빈칸 문제인데요. 자, 빈칸 문제 어떻게 대비시켰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한대부고는 이 빈칸에 들어가는 문장들에 대한 변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빈칸 문제가 유형 중에 제일 쉬웠어요. 3초 만에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빈칸에 들어가는 걸 본문과 다르게 쓰세요. 그럼 이걸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대비를 시켰냐면 지문 속에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다 표시를 해주고요.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3개씩 패러프레이징해서 줬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똑같이 겹친 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상위권 친구들이 읽어보는 이런 자료인데, 자, 이런 거 공부했으면, 그리고 이런 거 공부 안 하고 지문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어도 저는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순서, 삽입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재밌는 건 문장 삽입과 무관한 문장, 보통은 한대부고에서 잘 건드리지 않았어요. 원문 그대로 출제하셨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원문을 바꿔서 거의 모의고사 독해 문제처럼 이렇게 풀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 특히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이 문제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대비시켰던 거는 이거예요. 한 문장 배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한 문장 배열 문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문 전 지문을 한 문장씩 배열하게 하는 문제예요. 감히 말씀드리건데 모든 변형 문제 중에 이 한 문장 배열이 최상위 포식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마스터한 친구들은 다른 변형 문제 80%는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도 상위권 친구들은 이거부터 마스터합니다. 뒤에 저기 언니들 이제 들어올 텐데 거기는 언니들 다 이거부터 했던 거예요. 이거부터.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걸 제가 시키고 싶은데 못하는 친구들은 이걸 못해요. 한 문장씩 배열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우리말 배열 문제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아니라 여기에 각각 우리말 해석까지 붙여. 그러면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말이라도 읽고 글의 흐름 외워 라고 시켰어요. 제가 처음 만들어 본 자료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조금 약한 친구들은 한글 내용이라도 글의 흐름 제대로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자료들도 제가 똑같이 다 만들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18번 문제 뭐 중요한 거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아이 시험지 보시고 18번 틀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본질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시험에서 18번은 틀렸다? 이건 공부 안 한 거거든요. 아예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아이랑 좀 심도 깊은 공부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지문 내용을 파악하는데 항상 저는 중간평가라는 시험을 봅니다. 중간평가 이거를 아이들이 좀 열심히 했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문법 같은 거 이런 나왔던 것들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비슷하게 나왔던 것들 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출 문제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좀 생색을 좀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이번에 기출문제 풀렸던 문제고요. 이 문제랑 거의 동일하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법 유형으로. 이번에 그 7회차 수업 때 풀었던 문제거든요. 그럼 기출문제 풀리는 게 쉽냐 어렵냐? 2019년 기출문제부터 제가 하나하나 다 보면서요. 겹치는 지문 다 고릅니다. 그리고 아닌 지문 다 하나 다 지우고요. 답도 다 지우고요. 풀 수 있는 문제만 다 뽑아줘요. 이번에 1학년 친구들은 한 20문제 겹쳤고요. 2학년 친구들은 한 45개, 46개 정도 겹쳤어요. 16년부터 모든 시험을 제가 다 보고 고르는 거거든요. 시간 진짜 어마무시하게 걸려요. 근데 저번 기말도 그렇고요. 이번 중간고사도 기출문제 풀고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어쨌든 하나 확실하게 도움 받잖아요.
저번 기출도 그랬습니다. 저번 그 기말고사도 기출 문제 푼 거 확실히 도움됐어요. 근데 19년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뒤져서 자료 만든 선생님 저는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 상위권 친구들은 제가 기출 문제는 꼭 좀 풀라고 얘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어법 문제들 나온 거 이렇게 뭐 직보 때 막 강조했던 것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간단히 한번 보시고 뭐 신유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25번이었습니다. 지문 하나를 주고요. 각각 어떤 파트별로 설명을 붙여놨어요. 지층 추론도 있고요. 뭐 내용도 있고요. 어법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제 그냥 영어 강사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성의 있게 문제를 내셨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좀 정성 들여서 내신 거고 결국 그럼 이런 문제 풀려면 뭘 해야 된다? 단수 남기가 아니에요. 지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흐름 꼼꼼히 파악하는 지문 매핑이 제대로 돼 있는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내용 파악 이런 거 내용 문제 같은 거 항상 그랬듯이 제가 요약 자료들 그리고 TF 문제들 똑같이 다 만들어 줍니다. 이런 거 열심히 좀 잡아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밑줄 의미도 제가 막 직보 때 이렇게 강조했던 거 막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제 좀 기분이 좋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이의영 같은 경우는 이 두 지문을 하나로 합쳐서 문법 문제랑 내용 문제를 구성한 건데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법 포인트들 이런 것들은 뭐 새로울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아이들 이제 직보 자료 같은 거 항상 보여드리는 건데 원래는 그 각각 중요한 어법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전 지문에서 제가 다 솔팅해서 아이들 줍니다. 상위권들은 이거 한 4번, 5번 정도 정독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빡세게요. 이런 걸로 문제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직보 때 와서 이것까지 풀어본 친구들은 적어도 내가 공부가 제대로 돼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아, 마지막에 공부하기 되게 좋구나, 되게 복습하기 좋구나 라고 느꼈을 자료고요. 그리고서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상위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1등급 연락 온 친구만 한 15명, 16명 되는 것 같고 근데 잘 봐도 연락 안 오는 친구들도 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연락 안 왔지만 한 문제 차이로 단어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단어장 하나 차이로 2등급에서 노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수월하게 좀 풀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한대부고 시험은 이번에 부교재가 정말 중요하긴 했지만 결국 모의고사 같은 데서 교과서에서 날려먹었으면은 이것도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만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밸런스 있게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는 항상 모든 공부는 남들 다 맞는 것부터 맞게 된 다음에 어려운 걸 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 시험지 한번 점수 정오표 확인해 보시고요. 뭐 좀 아까 말씀드린 뭐 쉬운 문제들, 내용 문제, 제목 문제, 빈칸 문제 이런 거 틀렸다면 어떻게 그것부터 맞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직보 자료 잘 만들라고 앞에 6개의 수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필기 제가 다 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필기 다 읽어서 어떻게든 단권화 시켜서 아이들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더 지문 넣어 보려고 만드는 자료가 파이널 자료니 꼭 좀 아이들이 파이널 자료까지 열심히 좀 볼 수 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복습 모의고사 점수 스탬프 페이지에 다 아이들 시험 점수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이런 거 꼭 확인해 주시고 제가 이번 시험부터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반평균만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중간값 그러니까 반이 100명이라면 50등 친구 점수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상위 20%에서 어디에서 점수가 커지는 것까지 보내드리거든요. 그거 보시면 우리 아이가 중간 이하구나. 상위권에서 노는구나 아니면 느낌이 좀 쎄하다라는 거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조금 바로바로 좀 대처해 주시고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신도요. 기말고사 절대 빵꾸 내지 않고 저는 이번에 제가 계획한 자료 다 만들었고 계획한 대로 진도 다 나갔거든요. 기말고사도 빵꾸 안 내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공부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강사 김문영이었습니다.